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활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봐야지 됩니다. 이상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늘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일단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원인 모를 통증, 통증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원인은 계속 못 찾고 그 원인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겹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통증들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진통제를 먹게 되죠. 또 잠도 잘 못 자요. 그럼 수면제를 먹게 되죠. 소화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제를 또 먹게 돼요. 그런 분들이 계속 지나다 보면 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약을 먹고 증상을 낮추려고 합니다. 진통제니까 통증을 가려주기는 하지만 그 원인 자체를 없애주진 않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아주 이제 기본 힘이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신경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위장, 대장, 뭐 간, 뭐 췌장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기능을 하면서 잘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 살아있을 때, 또 자율신경의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 기능이 100% 발휘가 되는 거지, 자율신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실조라는 거는 완전 잃어버린다는 건데, 완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자율신경 실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율신경 실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교과서대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이야, 뭐 당신은 잠을 못 자서 그래, 다른 문제들을 이제 찾아봐야 정신과적인 문제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가 왜 현대인들한테 많이 이제 생기는가가 사실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들은요, 대부분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들입니다.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앉아서 뭔가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뭐 모니터를 이렇게 이제 본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척추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앉아있는 그 자세 자체가 골반을 틀게 되거든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척추도 같이 틀어지게 되고, 위에서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일자목, 거북목까지 이제 문제가 합쳐지게 되면 중간에 끼어있는 척추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현대 업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뭐 걸어 다니면서 뭐 업무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을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 받는다던가, 앉아서 이제 업무를 이제 컴퓨터로 한다던가, 이런 업무들이 이제 주고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앉아서 생활하는 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락한 소파를 이제 다들 구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락한 소파라는 것 자체가 척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장시간 계속 소파에서 머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척추가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서서 일하는 작업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앉아서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척추가 더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곤란한 문제가 내 몸에서 근육의 운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뭐 팔 근육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근육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들이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혈관 근육입니다. 혈관 근육은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반복이 돼야지 되는 거죠.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면 좀 넓어지고, 적게 필요하다면 좀 좁아지고, 혈압이 조금 더 세서 멀리까지 가야 되면 또 다시 좁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넓어지고, 이게 이제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장관 운동이에요. 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소화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단순 피로, 단순 스트레스 이런 거랑은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차원이 다르냐? 단순 피로는요, 내가 며칠 좀 쉬면 좋아지죠. 그럼 뭐 며칠까지 안 걸려도 내가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어. 그래서 잠을 뭐 한 10시간 잤어요. 보통은 6시간 뭐 정도 자지만 오늘은 10시간을 잤어요. 주말에 몰아서 그냥 푹 쉬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그래도 좀 괜찮네, 컨디션이 좋아졌네, 이러면 이제 단순 피로가 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는 현재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활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우선은 찾아봐야지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척추 고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허리 디스크다, 뭐 목 디스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직장인병, 그러면 뭐 일자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부터 자율신경 실조가 시작이 되고,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고 내가 온갖 가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척추 배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척추 배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 목과 골반의 문제가 척추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뼈에서 교감신경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꼬리뼈 신경이 이제 부교감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등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으로 금방 확 드러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등뼈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이 등뼈는 목의 문제와 골반의 문제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뇌에서 모든 정보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뭐가 닿았다라는 이 신호도 결국은 쭉 타고 올라가서 뇌에 갔다가 뇌에서 저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건 위험해, 빨리 피해야지 돼, 그러면 빨리 피하도록 되어 있죠. 많은 현대인들이 목에 고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골반도 틀어져 있지만 목의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문제가 더 쉽게 생기게 되고요. 특히나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엄청 많죠. 이게 바로 목에 90%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누워서 할 때는 목에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이렇게 고개를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항상 자율신경의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또 나이가 들수록 사실 또 이제 뇌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뇌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빼고라도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치매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뇌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퇴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세포는요, 내 몸에서 쓰는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뇌의 이제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혈액순환의 공급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결국은 5분의 1이 뇌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액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뇌에서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게 돼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 이제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자율신경의 문제까지 이제 같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뇌로 점점 더 잘 안 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치매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길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고 요즘은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는 게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식곤증
식곤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식곤증인 분들도 있어요. 뭐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좀 졸리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워낙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늘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눕는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 자체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으로 더 많은 양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졸리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뭐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현상은 뇌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 몸은 자꾸 눕히려고 하는 거예요. 기절을 시켜버리고 더 피곤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졸리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누워서 잠을 자는 거,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회복력을 이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뭔가 이렇게 가득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장의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뇌 건강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뇌 건강을 좀 더 걱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고 더 피곤해졌다 그러면 자리에 눕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났는데 너무 힘들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처지고 괴로운 상태를 굳이 내가 서서 걸어 다니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리에 그냥 누우셔라, 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식사하시고 좀 누워서 잘 때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대개는 이제 우리가 목, 어깨가 굉장히 이제 뻐근하시거든요. 누웠을 때 팔을 이렇게 좀 들고 주무시면 그런 혈액순환의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잘 때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뭐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밥을 먹고 누웠더니 더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체를 조금 더 세워가지고 자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도 맞게 되고 잠도 자니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장관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를 올리더라도 약간만 올리든지 해야지, 이걸 이제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워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조금 더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눕는 자세라든지 변화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식을 한 상태에서 누우면 누구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 과식하는 거, 두 번째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위장을 많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누우면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든지, 뭐 체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내가 졸릴지 모르고 과식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무 졸리고 너무 몸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눕는 게 훨씬 낫다. 이 순간을 좀 이겨내고, 내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잦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잘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 앉아서 하는 일들이죠. 또 앉아서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지 되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다든지요, 아니면 앞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 내가 그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앉아서 무슨 여기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시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잠깐 섰다가 앉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무실을 한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조금 걸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뭐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걸으시라는 게 아니고, 사무실 한 바퀴,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그 몇 분, 1, 2분 요 정도만이라도 살짝 걸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업무 능률을 올리는 데도 좋고 내 척추의 건강을 지키는데, 특히 목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앉아 있을 때 그 자세 자체도 엉덩이 골반 위에 머리가 있도록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물론 집중하다 보면 흐트러지긴 하겠지만 내가 처음 앉을 때 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 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척추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반 정도에 걸쳐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딱 펴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게 되고, 기대면 골반이 머리 앞쪽으로 가게 되는 자세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숙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척추의 가장 이제 나쁜 자세가 됩니다. 골반 위에 머리를 얹도록 자세를 한 번 더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서라. 서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걸어라 라는 걸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자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쁜 자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골반을 트는 거거든요. 골반을 틀게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자세들은 너무나 잘 알죠. 뭐 다리 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짝다리 짚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골반이 틀어져서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 꼬는 게 편해, 한쪽으로는 잘 꼬아지는데 한쪽으로는 잘 안 꼬아져, 이건 벌써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엄청 많죠. 이게 바로 목에 90%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누워서 할 때는 목에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이제 고쳐야지 되는데, 그 외에도 내가 TV를 볼 때 이렇게 기대가지고 목을 꺾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걸이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꺾이는 거. 핸드폰을 끼고 전화를 받으면서 뭐 하는 업무들, 이렇게 고개를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항상 자율신경의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이제 드시는 거는 그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증상만 완화시키고 가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원인을 반드시 척추뼈에서 찾아보시고, 척추뼈 중에서도 목뼈가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문제들의 근본 핵심 원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50년이 되면은 치매 인구가 16% 정도로 늘어난다 하거든요. 치매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척추 등뼈 1번에서 나오게 돼요. 치매가 걱정된다면 등뼈를 더 잘 관리하셔야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의외로 혈액순환을 망가뜨려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매는 뇌의 문제랑 이제 관련되는데요. 뇌의 기능이 다른 기능들이 다 망가졌는데 더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뇌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치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에 치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뇌의 세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뇌 세포가 전방위적으로 다 망가지느냐? 그렇진 않고요. 전두엽과 측두엽 요 사이가 이제 주로 이제 망가지는 건데, 그게 대개 이제 경동맥에서 혈액순환의 양 자체가 이제 줄어들 때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산소와 좋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뇌 세포가 이제 다 쓰고 난 노폐물을 잘 버려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일단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내 몸에 만성염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치매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울감이 생긴다. 사실 이제 젊은 사람도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노화가 되어가면서 그런 능력들이 점차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울감은 내가 이제 기분을 오늘 내가 좋게 만들어 봐야 되겠어,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이렇게 해서 우울감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염이 되거나 전염병 이런 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만성질환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의학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증상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다른 것들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더 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 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대사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포 대사가 망가졌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처럼 세포들도 해야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 치매 인구가 10% 정도 가까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10%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16% 정도로 늘어난다 하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지만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시키는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교감신경은 척추 등뼈 1번에서 등뼈가 12개거든요. 그러니까 등뼈 12번 이 사이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나오게 돼요. 이 교감신경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혈액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혈액량을 조절해서 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저하시키기도 하고, 근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저하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혈액순환을 적당한 때에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뼈가 망가지는 이유는 결국은 목뼈와 골반뼈가 합작품으로 망가지게 만드는 건데요. 이제 현대인들의 척추 사진을 이제 찍어보면은 한 명도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도 등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다 치매가 걸리겠네? 그건 아니죠.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혼자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라든지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습관이라든지 내가 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매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등뼈는 꼭 치매뿐만 아니라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 치매가 걱정된다면 등뼈를 더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지 되거든요. 뇌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뇌가 하필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우면 발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앉아 있거나 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중력을 거슬러서 뇌까지 혈액이 잘 도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는 경로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요. 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의외로 혈액순환을 망가뜨려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사지예요. 마사지도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깨가 이게 좀 뭉쳐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안마를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이제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로마 마사지, 누워서 이렇게 문지르는 마사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마사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압박을 하는 마사지들, 특히나 팔, 다리 이런 데는 아무리 이제 압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마사지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척추뼈는 조그마한 관절을 이게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변해버려요. 이런 마사지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등뼈는 교감신경이 나오는 자율신경의 핵심 부위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등뼈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1.5이다 그러면 뒤에서 밀면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C자로. 근데 이게 등뼈는 들어가 버리면 꺼내야 되거든요. 꺼내는데 앞에서 밀어도 가슴뼈가 있기 때문에 안 밀립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늑골이 잡고 있죠. 갈비뼈가 이렇게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변형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기도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를 잘 받아야지 되는데 잘 받는다는 것이 잘 하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피해서 내 몸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찾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사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를 압박하는 것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등이 뻐근하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또 테니스공 이런 걸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폼롤러 이런 걸로 또 스스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다 근육을 풀어주는데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부위를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사한 것이 이제 안마 의자가 되는데요. 이 안마 의자도 같은 부위를 계속 문지르거든요. 척추 옆을 계속 반복적으로 문지르다 보면 척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옆을 문지르면서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등이 뻐근하고 불편하다. 내가 안마 의자를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불편해서 또 해야지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집에 안마 의자 있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또 안마 의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가장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또 좋아진다고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헬스를 하실 때요.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 상남자처럼 보이려면은 아무래도 무거운 걸 좀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벤치프레스를 할 때 벤치에 누워가지고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뒤에서 미는 효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밀어야지 되니까 등이 눌리게 되는 거죠. 벤치프레스의 의자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등뼈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무거운 것을 들었다. 물론 이제 근육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등뼈는 자꾸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의 행동들이 내 몸에 이제 좋으라고 한 건데 망가뜨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득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한방향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방향 운동이라고 하면 뭐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방향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축구도 보세요. 한쪽 발로 계속 이제 차게 돼요. 물론 이제 뛰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낫죠. 그것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게 태권도 같은 것들입니다. 태권도는 뭐 이렇게 찌르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발차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차기를 한쪽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방향 운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수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이제 되기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훈련을 하고 골프를 잘 치고 싶고 테니스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양방향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방향 운동을 해야지 되고 한방향 운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또 양방향 운동을 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조절을 하면서 뼈의 틀어짐을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좋아지게 된다는 건요. 당장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랑 마찬가지인데요. 당장에 큰 효과가 없어도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어요.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도박을 해야지 되고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면 되게 이제 쉽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계속 이제 그걸 점점 향상시켜야지 되는 것들은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이 발이 달려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걷기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팔을 크게 이게 휘둘면서 이제 걷는 게 좋으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걷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싶으면 조금 더 이제 하시면 되는데 누구나 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할 필요는 없다. 또 슬로우 조깅도 요즘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걷기는 발이 지면에 하나가 꼭 닿아 있을 때가 이제 걷기고요. 조깅은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을 때가 조깅 달리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이제 하는 거죠. 두 발이 떠 있는 상태가 되든 한 발이 됐든 결국은 발이 땅에 착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 발 상태가 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흔들게 되면은 위로 갈수록 원래 점점 더 많이 흔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탑, 지붕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져 있잖아요. 밑에서 흔들려도 위에는 조금
조금 흔들리라고 되어 있는데 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조금은 흔들어도 위에서 많이 휘청거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목이 따라서 머리가 따라서 계속 휘청거리면 엄청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멀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목이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목이 고정을 하다 보면 목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목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등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자기 발 상태, 자기 걸음걸이 상태는 모르고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걷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맨발 걷기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냐, 내 몸의 음전하를 땅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흙을 밟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좋은 감촉들,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좋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발 상태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면에 다음 발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두 발이 떠 있다가 한 발이 착지가 될 때 흔들리는 이런 분들은 몸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뼈에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발 상태를 꼭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인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깔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깔창을 착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굳이 이제 내가 뭐 어칭이라고 하는 내 몸의 음전하를 이제 흘려보내는 효과를 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대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걷고 나서 맨발로 땅바닥에 발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맨발 걷기에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걷기를 하다 보면 뭐 산책처럼 하면 무슨 운동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걷기에서 강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땀이 짜작짜작 숨이 할딱할딱 하는 정도의 운동량으로 조금 더 올려보세요. 강도를 올리시면 되는데, 이 이상 계속 올리는 거는 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의 건강 상태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양을 찾고 싶다, 어느 정도 운동이 되도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땀이 짜작짜작 숨이 할딱할딱 하는 것을 매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나는 짝수 날만 운동을 할래, 아니면 나는 뭐 월수금만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약한 강도이지만 계속 꾸준히 했을 때 뒷심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잘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숨 쉬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폐가 하는 일이 아니고 폐를 감싸고 있는 횡격막과 늑골 근육이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횡격막이 일단은 잘 움직여야지 되는데, 뱃살이 뭐 엄청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니면 배에 뭐 수술한 흉터들이 너무 많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은 숨을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상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게 단전호흡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깊은 호흡을 쉬도록 하는데, 이 호흡 자체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씹어서 삼키기, 숨쉬기, 그 다음에 걸을 때,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뇌의 정보 처리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른 기능들에 더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인데, 호흡은 저절로 잘 되도록 해야지 되겠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어요. 이 21%만 잘 사용을 해도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건데요. 호흡의 양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나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이제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목의 문제입니다. 횡격막을 잘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이 목에 3번, 4번, 5번 신경이 횡격막으로 가서 횡격막을 움직이도록 해요. 목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횡격막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뱃살이 없고 아무 뭐 허리가 아픈 거나 뭐 수술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횡격막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숨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잘 모르고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쉽게 이제 숨이 차고 오랜 시간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늑간의 근육들이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펼쳐지지를 못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쉴 때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기가 쑥 빨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쑥 내보내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나가게 되는 건데,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 보면 늘어나는 것도 좁아지는 것도 잘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고정이 돼서 조금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공기 중에 있는 21%의 산소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늑간 근육이 왜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이냐? 이거는 당연히 늑간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늑간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갈비뼈 하나하나마다 다 신경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척추의 등뼈에서 하나하나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척추뼈 중에서도 등뼈가 망가졌다. 이거는 내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 그러면 심해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뼈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 이거 아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숨을 잘 쉬는 건데, 세포가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잘 사용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그 마지막 단계가 다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뇌세포까지 잘 갖다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처음에 숨 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를 하지만 이걸 잘 전달해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두 가지를 모두가 다 등뼈의 교감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다. 등뼈에서 나오는 이게 몸통신경까지도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등뼈의 중요성을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호흡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흉식 호흡을 해야 되느냐,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잘 되어야지 됩니다. 잘 하면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멀리까지 이제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코입니다. 코. 그러니까 코가 늘 막혀 있어요. 뭐 비염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가 늘 막혀 있어요. 이러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잘 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어요. 대개 이제 코 고는 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숨을 못 쉬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기관지부터 폐가 마르게 됩니다. 폐가 마른다는 거는 점막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가지고 점막에 산소가 녹아들고, 이 녹아든 산소가 결국은 혈관까지 가서 혈관에서 적혈구를 만나서 멀리까지 가야지 되는 이 중간 경로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건강을 열심히 잘 만들어야지 되겠죠. 코를 곤다.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해야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폐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탈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탈수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 어쩐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은요,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혈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혈압이 걱정이 되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이 저염식이에요. 물론 이제 뭐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채널을 통해서도 저염식이 이제 혈압을 내리고 그렇게 조절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소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염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염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자기 몸을 상태를 잘 모르고 저염식을 선택을 해서 내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뭐 점막이 중요하긴 하지만 호흡을 하는데도 폐 점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막은 9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의 95%가 물인데 물이 부족해서 점막층이 자꾸 얇아지게 된다. 이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흐르지 못하도록 그걸 딱 잡아주는 것이 당 사슬이라는 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단백질하고 잘 결합이 돼서 당, 단백이 충분하게 물을 잡아줄 때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관을 흘러가가지고 이게 잘 흐르려면은 결국은 적혈구라는 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생리의 문제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궁 근종부터 시작해서 자궁 성근증, 뭐 생리량이 너무 많아요. 뭐 생리통이 심해요. 생리를 하면 덩어리가 나와요.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혈인데요. 빈혈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산소를 멀리까지 운반해주는 이제 기능까지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또 붉은 고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철분을 다른 곳에서 섭취를 할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먹는 음식의 양 자체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의 양도 적어지게 되고 철분을 섭취하는 그런 양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산소가 끝까지 세포까지 저 구석까지 전달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호흡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호흡이 딸리면 20%의 산소를 쓰는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하필 재수없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꼭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머리의 계산 능력을 좀 향상시켜라. 뭐 퍼즐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수식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라.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에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치매가 생기는 그 근본 증상들 자체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선시키려면 그 부분을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뇌세포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내가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훈련한다고 해서 뇌 기능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뇌세포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뇌의 찌꺼기들을 잘 걸러내야지 되고, 뇌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몸에서 생기는 만성염증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성염증의 본부가 일반적으로 장이거든요. 물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에서 만성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폐에서도 계속, 근육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육에서도 계속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에서 만성염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뇌에 좋지 않은 상태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뇌세포는 또 급격하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장의 문제는 식습관과 너무나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식습관은 결국은 좋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이것이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식하는 습관, 또 매운 것을 즐기는 습관까지 이제 겹쳐진다 그러면 위장 상태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위장이 장의 첫 번째 단추잖아요.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 만성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뇌세포는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의 연동 운동이거든요. 장이 어떻게 운동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지게 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잘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장을 더 빨리 움직여 보세요. 잘 안 되죠? 장을 멈춰 보세요.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시키는 자율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부등에서 나옵니다. 하부등. 그러니까 하부등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이제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데, 하부등은 왜 고장 나느냐? 오래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자세가 나쁠 때 하부등에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습관들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뇌세포의 기능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에 여러분들 장 상태가 또 중요하고요. 뇌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는 이 경로를 이제 잘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 상태, 그 다음에 하부 등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아주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뭔가 계산하고 퍼즐을 맞추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매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암이 생기는 것보다도 치매를 피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구 냄새가 굉장히 좀 독하고 이러면 일단은 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장에 좋다는 뭐 유산균을 먹어요, 뭐 소화효소제를 먹어요, 뭐 이렇게 시도를 하시죠.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뭐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도
가스가 차고 변비가 있고 설사를 자주 하고 뭐 꼭 설사까지는 아니어도 물음변을 보고 방구 냄새가 이제 굉장히 좀 독하고 이러면 일단은 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보리밥을 좀 먹었어요. 그러면은 방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지만 내일은 괜찮을 때, 이럴 때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내가 아무리 뭔가를 조심을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결국은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거는 질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문제를 자율신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들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병원에서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뭐 트림이 뭐 좀 하니까 문제고 뭐 방구를 좀 낀다고 문제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게 5번이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다른 증상들을 다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트림은 이런 거죠. 위장에 들어있는 가스가 위로 올라오는 게 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공기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가 빠져나올 때 같이 올라오면서 식도에 영향을 많이 줄 때, 이때는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방구를 이제 끼는데 내가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고픔도 별로 못 느끼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같이 느낀다. 방구를 꼈는데 뭐 변을 좀 지린다.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겹쳐져 있으면 이거는 좀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장에 살고 있는 균, 특히나 과민 대장 증후군이지 않습니까? 대장에는 위장관 중에 가장 많은 균들이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음식물이 이제 소장에서 흡수될 건 흡수되고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점차 굳어져 갈 때 좋은 균들이 이걸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대변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되는 과정을 대장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패를 만들어낼 때, 이때가 이제 과민 대장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가장 이제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약물을 쓰고 뭐 다른 방법들을 써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요즘은 대변 이식을 하죠.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뭐 대변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균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좋은 균들을 많이 이제 증식을 시키죠. 그걸 다시 대장에 이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균을 이식시킨다 이러니까 아니 나는 유산균 먹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지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화되어 있는 뭐 영양제 중에 이제 또 하나죠. 그리고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깨끗하게 해가지고 했더라도 하루만 더 보세요. 벌써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균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좋은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균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환경과 상황이 되면 금세 증식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한 번 먹은 균으로 증식을 시키지 못하고 매일같이 유산균을 먹어야지만 좋고 유산균을 안 먹으면 또 장이 이상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변 이식까지 이제 하게 됐죠. 여러 좋은 균들의 균종을 이제 뽑아가지고 장에 이식을 시켜서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이 균들이 거기에서 잘 살면 좋은데요. 잘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효과를 본 분들도 있고 잘 못 본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차이는 뭔가? 결국은 대장의 점막 상태가 나빠졌을 때 여러 나쁜 균들이 쉽게 자라게 되고요. 좋은 균들을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장의 점막은 그러면 왜 나빠지는가? 이 첫 번째 단추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추가 어디인가? 물론 이제 위장관을 봤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소화기관으로 입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꽂기는 하지만 입은 저작작용을 하고 삼키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지나가는 식도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은 위장이죠. 그래서 위장관에 대해서 첫 번째 단추는 이제 위장으로 이제 꼽는데요. 위장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 현대인들은 위산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점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소장, 대장의 점막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얇아지게
얇아지게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위장의 건강을 잘 지켜야 과민 대장의 문제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위장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위장의 좋은 방법들보다도 망가뜨리는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위장이 기능이 망가지느냐? 제일 첫 번째가 과식할 때입니다. 두 번째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을 많이 자주 섭취를 할 때예요. 세 번째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장 점막은 쉽게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흔히 느끼는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소화 불량, 그 다음에 가스가 차고 물음변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점막 상태가 위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과민 대장이라 그러면 장 상태 개선, 특히 대장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뭐 잠깐 좋은 듯 하다가 또 나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효과가 없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겪게 되는 게 현 세태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에서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점막의 두께입니다. 이 점막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두꺼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내 장은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점막은 95%가 물이에요. 연동이 잘 된다. 그러니까 장이 원활하게 규칙적으로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활동이 원활하게 잘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고요. 근육의 활동이 잘 움직이려면 결국은 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 분포를 보면요. 혈관 단일 기관 내에서 혈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이고요. 그 다음이 간이고요. 그 다음 폐가 되고 콩팥, 뇌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의 분포를 이제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데 혈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는 얘기는 결국은 혈액의 양도 많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혈액의 양이 장으로 충분히 가야지만 연동운동이 잘 되게 되고요. 연동운동이 잘 될 때 그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그 기능이 잘 유지가 됐을 때 점막이 충분하게 두꺼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점막이 충분히 두꺼운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그것이 대장에도 좋은 균들을 유지할 수 있고 증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장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입맛도 별로 없죠. 그리고 내가 뭘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장에 가스가 찬다거나 그것이 또 이제 뭐 속에서 부글거리면 혼자서 견뎌내겠지만 밖으로 뭐 방구처럼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상황들 때문에 먹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을 먹기도 먹지만 내가 이 음식은 문제가 있어 이걸 먹지 말아야 되겠어 요 음식만 먹어야지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편식의 효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뭐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편식의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이제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이제 음식의 맛이 별로 없고 먹으면 항상 걱정부터 먼저 된다. 이런 분들은 장 건강을 위해서 자율신경 상태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 몸의 탈수 상황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만성 위염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점막이 오랜 기간 좀 얇아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 그러면 점막 상태가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장벽 자체가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상피 화생이 있다. 이러면 점막이 군데군데 완전하게 망가져서 이 세포 자체까지 장세포까지 망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헬리코박터가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위암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탄 상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점막 상태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기능에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현대인이라면 뭐 위험 정도는 다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스스로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위장은 이제 그런 문제들로 내가 점막을 좀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다. 이게 이제 벌써 점막이 망가져서 세포가 자극을 자꾸 받아서 과증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증식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항상 소멸과 증식을 일정 수준으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게는 되어 있는데 과증식, 너무 과하게 증식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점막이 상당히 얇아져서 장 세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게 이제 흉터처럼 부풀어 나는 게 이제 과증식
방식의 과정인데, 대장에는 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균하고 장세포와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접촉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균이라고 해도 그렇게 장세포와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면 좋은 균보다도 나쁜 균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유지가 되다 보면 선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내가 장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선종을 제거를 했어요. 위장의 선종은 대장의 선종보다 훨씬 더 황당한 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장에서 선종이 발견돼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걸 제거를 해서 암이 생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암의 초기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선종까지 진행이 돼서 선종에서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선종을 제거하면서 대장암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장점막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신 걸 보시고 내용을 보고 점막 이야기는 단 한 단어도 없다라고 해도 내 점막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막은 95%가 물이에요. 물이 이제 충분해야지 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으로 가야지 되는 그런 물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몸에서 물을 이제 늘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물을 섭취를 많이 하죠. 난 2리터씩 3리터씩 마시는데 커피는 마시지만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3리터 4리터를 마셔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저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물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탈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염식을 일단 하지 말아야지 이제 되는데요. 일단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싱겁게 이만큼 먹는 사람하고 간을 맞춰서 먹는 요만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저염식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소식을 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간을 맞추는 거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짜게 먹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작게 먹는다면 짭짤하게 먹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물을 1리터를 마셔도 내 몸에 물이 남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고, 내 몸에 물이 일단 남아있어야 장 점막으로 보내줄 수 있는 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장 건강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채소,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식이섬유의 버금가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산균이죠. 둘 다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아침마다 야채를 갈아서 마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에 가스가 쉽게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도 가스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데 식이섬유를 먹어도 가스가 더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의 양을 더 줄여보세요. 조절을 일단은 먼저 해보시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이용이 되려면 결국은 또 좋은 균이 있어야지 되죠. 좋은 균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을 굉장히 이제 쉽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균이 있으면 이게 번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균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쁜 균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식습관을 고쳐야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연쇄고리를 한번 탁 확실하게 끊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민성 대장을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균에 대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찾아서 치료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드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흡착하기 때문에 실제 또 장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또 장에서 좋은 균이 만들어지는데 또 영향을 많이 또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나한테 맞는 적절한 양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렇게 조절한다고 하는데도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면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에 탁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 건강을 지키려면요, 좀 부드러운 음식, 좀 자극이 덜 가는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뭐 많죠. 뭐 장에 좋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요, 항상 제 기능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 식이섬유 중에서도 셀룰로즈가 이게 별 도움이 되진 않고 헤미셀룰로즈라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헤미셀룰로즈는 우리가 먹는 상추잎 하나를 친다면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게 현미 속껍질에는 비교적 많은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미 밥을 드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셀룰로즈,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헤미셀룰로즈를 많이 이제 보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균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잘 살게 되는데요. 좋은 균들은 점막을 잘 갉아먹지 않거든요. 나쁜 균들이 생기면 자꾸 갉아먹으니까 좋은 균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쁜 균들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이 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자꾸 내 장에 많아지게 되면 그것도 좋은 균이 만들어진 효과를 또 감소시키거든요. 변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에 이제 들어가는 항목이니까 싸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무름변을 보시는 분들은 변비가 없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마다 변을 봐요. 규칙적으로 봐요. 그런데 무름변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난 소화 안 된 적도 없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문제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변 볼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는 이제 분들이에요. 변비가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변을 볼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 수세식 화장실을 이제 요즘은 다 쓰지 않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의 가장 큰 단점은 항문에 밀어내는 힘 자체가 한번 반감이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장에 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밀어내는 것도 사실 뭐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복압을 조금 올려주는 자세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발 받침대를 사용을 해보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변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막 뒤꿈치를 들고 힘을 주고 몸을 숙이고 이렇게 이제 변을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항문에도 큰 영향들을 많이 주고 또 치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발판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판을 좀 사용을 하시면 배변을 좀 더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변비의 문제는 탈수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내 몸에 물이 모자라니까 똥에 있는 물까지도 다 빨아와 가지고 내 몸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더 똥이 딱딱해지고 작아지니까 부피가 적어서 장에서 밀어내기가 또 어려워지고 이게 부피를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계속 변을 저장을 해야지 되고 저장하다 보면 더 딱딱하고 마르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변비가 생기고 장의 문제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변 보는 자세, 습관 이런 것들을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속방구를 끼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게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나마 좀 낫다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는 밖으로 차라리 방구가 나오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속방구 때문에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방구를 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방구가 생기는 그 제일 첫 번째가 장에서 이상한 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에 가스가 계속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상태가 이제 속방구잖아요. 이게 가스를 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스를 좀 덜 만들어내려면 일단 나쁜 균이 없어야지 되고 나쁜 균이 없으려면 장 점막이 좀 두꺼워야지 이제 되는데 이 장 점막이 두껍지 못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탈수가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근데 탈수가 되면 또 변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그 문제다. 결국은 뿌리는 같고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름변이라고 그러면 장점막이 두꺼우냐? 아니죠. 무름변도 무름변 나름대로 장점막이 얇아져 있는 거고요. 변비나 속방구가 있는 분들도 점막이 이제 얇아져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변을 잘 보려고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경향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는 나쁜 균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 식이섬유가 너무 과다하게 내가 처리를 해낼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과다하게 생겼을 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의 양도 이렇게 조절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장의 연동운동이에요. 연동운동이 가스를 조금씩 생기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방구의 형태가 되도록 가스를 모아서 한 번에 빵 배출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되는 이 연동운동 자체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장에 가스가 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계속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연동운동의 문제들은 결국은 등척주와 관련이 되거든요. 이 척추 문제가 자율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나쁜 상태다.
내가 변비를 앓고 있고 속방구가 계속 있고 심지어는 뭐 속방구가 아니어도 방구를 자주 끼고 트림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이 모든 문제가 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자율신경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장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남성분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식물의 뿌리와 같다. 결국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장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로 아주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장 건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어봤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겪게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장 건강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없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서 개선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검사들도 해보시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특히나 자율신경과 관련돼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년을 위해서 가장 큰 투자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투자가 된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